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그린벨트 해제가 물밑에서 논의되던 인근 땅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대저지구도 지난달 공공택지 발표 전후 거래가 급증해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과 각종 변수 짚어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8명 모두 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백신 자문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힘을 실으면서도 의견 수렴을 당부하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중수청 추진을 우려했지만 집단 반발 대신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1년 반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일정 비율의 인상과 단연 협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가 담긴 신속 합의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4.7 보궐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시장 주요 후보 연속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 서울의 경우에 각 후보들이 공들여온 공약은 주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였는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과연 주택을 공정하게 공급하고 있는 건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더구나 현재 조사 중에 3개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의혹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 광명 시흥 신도시 땅을 매입해서 직위 해제된 LH 직원이 시흥시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구입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땅을 산 뒤에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밭입니다. 버드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강모 씨. 2017년 1월 밭 두 필지와 도로까지 2,100제곱미터를 경매로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추정 낙찰 가격은 4억 4천여만 원. 10개월 뒤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흔적도 보입니다. 처음에는 밭을 했어. 뭐 고구마도 심고 뭐 이것저것 심더라고. 근데 나중에 심으니까 농부들 갖다 심더라고. 그런데 땅 주인 강모 씨. 시흥시 3기 신도시 지역 3곳에 땅을 구입해 투기 의혹을 빚고 있는 LH 간부급 직원 강모 씨와 인적 사항이 같습니다. 이 땅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각종 개발이 묶여 있는 그린벨트는 투자자 입장에선 고위험 고수익 물건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투자는 간혹 있지만은 정보가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강 씨가 땅을 산 2017년 초는 시흥시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 협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1년 뒤엔 주민 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공론화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무산됐어요. 공식적으로 여기 공식화해갖고 어느 회사 단체에서 수용해갖고 공장 같은 거 진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LH 경기 지역 보상 담당 간부인 강 씨는 2012년엔 한 일간지의 부동산 고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 명단에 포함돼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강 씨의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과 함께 신도시로 발표된 곳 중에 부산 대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산 대저지구 일대 토지 거래가 급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내용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부산에서 새로 지정한 공공택지입니다. 논과 밭 등으로 둘러싸인 243만 제곱미터의 땅에 18,000 가구와 함께 대규모 공원이 들어섭니다. 지난달 24일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일대 땅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도하실 분들이 물건을 갖다가 회수하니까 아무래도 뭐 살라는 사람들은 좀 있고 그럼 높게 행성이 안 되겠습니까? 정부 발표 전후로 공공택지가 포함된 대저 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27건으로 잠잠하던 토지 매매가 지난달 들어선 9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도로는 물론 개발 제한구역에 포함된 논과 밭까지 일대 토지가 광범위하게 거래됐습니다. 매매 금액 또한 336억 원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공공택지 예정지에 가까운 일종 주거단지 내 토지가 주로 거래됐습니다. 360여 제곱미터의 밭이 6억 2천여만 원에 팔리는 등 큰 거래도 눈에 띕니다. 특히 매매 건수의 60%는 지분거래, 즉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땅을 산 계약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용당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더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접 대지거든요. 지역사회에선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난 만큼 부산 대저지구도 이번 정부 합동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네,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나오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조사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를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만큼 지금의 조사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에서 LH나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주도했던 공공사업에도 여러 가지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투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 명. 시기는 3기 신도시 공람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토지 거래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관할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일일이 의혹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변곡점은 이번 주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된 사례가 적으면 부실 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발표되는 결과에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 외 다른 택지 지역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셀프 조사 지적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또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집니다. 경찰은 차명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등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결정은 오늘 오전 경찰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에서 더 나아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개발지역에서의 모든 불법과 탈법적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경찰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도 상당수 수사 성과는 경찰에서 나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차원이 아닌 법리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력이나 검찰 송치 뒤 보안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5배의 벌금, 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뒷북 대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국회 입법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징벌적 환수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부당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벌금을 내더라도 징역형을 면제하지 않고 부당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이익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강력한 벌칙 조항을 부동산에도 적용한 겁니다.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법 감시관을도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LH 사태 이후 지금까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법안만 10여 건. 유례 없이 강력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전수조사로 다른 투기가 확인돼도 사실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뒷북 법안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은 그동안 12월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은 2017년 5월로 앞당겨졌었죠. 이 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현 대통령 퇴임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리고 공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 대선을 1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등 여권 주자들이 앞서가고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 전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급상승했다는 조사가 나와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야의 각 주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기존 정치 지형에 변화는 없을지 개현우, 신지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여권의 경쟁 구도는 선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격하는 이낙연 당대표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4.7 보궐선거입니다. 선거 지휘를 맡은 이 대표,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승리하면 반등의 계기가, 그 반대면 고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원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일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원 의사가 크게 반영되는 대선 경선 규칙상 이른바 친문 진영의 선택도 관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이 지사의 탈당설이 지난달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 지사는 그런 일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당원인데 제가 왜 탈당을 합니까?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론에 대한 후발 주자들의 협공이 계속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난달 정세균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도 기본소득을 비판했습니다. 100조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입니다.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윤 전 총장 중심으로 반문 전선이 형성되면 이재명, 이낙연이 아닌 제3의 강력한 친문 후보가 등장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이른바 친문 적자라는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 2심유죄에 향후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에 오히려 선두 이 지사에 힘이 쏠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 총리는 경선 일정상 늦어도 5월 초 사직할 듯한데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출마 명분이 강해질 수도 또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선 출마 뜻을 밝힌 박용진 의원 외에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이광재 의원 등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전 대표가 꼽힙니다. 그러나 지지율은 부진합니다. 이런 구도에서 1차 분기점은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해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대선까지 주도권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패배 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기존 정당으론 승산이 없으니 아예 제3지대에서 세력을 재편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심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 중이지만 국민의힘에 당장 입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에 몸담을지 독자 세력화를 할지 결정할 공산이 큽니다. 본인의 이 판단이나 의지가 먼저 밝혀져야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이기더라도 국민의힘만으로는 내년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윤석열 전 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외부 인사들과 세력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운명의 순간을 선택했다는 말로 윤 전 총장의 사퇴를 평가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야권 통합 압력은 보궐선거 이후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퇴임 이후 다시 보수화된다면 이런 야권 통합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례가 여러 차례 신고되면서 방역당국이 연관성을 조사해왔는데요.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며 접종을 중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를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 가운데 보건당국이 우선 분석한 대상은 8명입니다. 검토 결과 모두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폈는데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없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의 중증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 접종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다른 추정 사망 원인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4건은 유가족위원회 부검이 진행 중이어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영국 자료 등으로 볼 때 만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돼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의 실제 접종 후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발표돼 고령층 접종에 대한 근거가 추가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정부는 이번 주 중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령층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서 사흘 동안 최소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일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확진자의 3분의 1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직원만 57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제 이곳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이제 먼저 확진을 받은 거죠. 아버지는 그 다음에 받은 거지, 그러니까. 1차로 직원 32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사흘 동안 최소 60명이 확진됐습니다. 100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160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연간 소화돼지 66만 두가 도축돼 가공 처리되는데요.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 많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도축한 축산물에 부산물을 세척하는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인데 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서 뭐 씻고 막 평자고 뭐고 막 그 내장 같은 걸 손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붙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확진자 중 20여 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축산물 공판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성시 방역당국은 축산물 공판장 관련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사나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계획된 회의와 교육 등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46명 늘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70명 줄었는데 주말 영향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돼 누적 접종자는 31만 6,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뒤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접종 뒤에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감염됐거나 접종 전에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백신의 효과성과는 무관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 또는 봄맞이 여행으로 사람들 간 접촉 기회가 증가하는 것을 감염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과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집단 발병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데요. 특히 중소규모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공동생활 등으로 감염 위험은 크지만 불법 체류 등의 문제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논현역 인근의 한 마사지 업소. 시 점검반이 먼저 외국인 종사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분들 아직 코로나 검사 안 받으셨죠? 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전달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합니다. 종사자분들 여기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 가보면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선제적으로 받으면 손님분들도 안심하고. 최근 경기와 충청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조와 건설 등의 업종에 대한 선제 검사 등에 나섰습니다. 이곳 영등포구를 포함해 금천구와 구로구 검사소 3곳은 오는 14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4시간씩 연장 운영합니다. 저는 출근해요, 현장에서.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받으라고 한 일주일 기한 주고 받으라고 받으러 왔어요. 검사 시간을 연장하자 검사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검사 건수가 많이 없었고요.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7명 정도 오시는 것 같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확진돼도 격리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적발이 두려워 검사받지 않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검진 관련 정보는 출입국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입국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무료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외국인 노동자 8만 5천여 명과 사업주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첫 공식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힘을 실으면서도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개혁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검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 추진 과정에서의 과속을 경계하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경찰에는 수사 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게 책임 있는 논의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칙은 유지하되 잡음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일선 검사들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업무 보고에서 다양한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이유로 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걸 감안한 듯 국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으시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패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문 수사기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검장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입니다. 예정보다 2시간 넘게 길어진 회의를 통해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 방식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폈던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달리 향후 국회와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법무부 요청으로 취합한 일선 검찰청의 중수청 관련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단연 협정을 맺자는 우리 측 요구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분담금을 비현실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1년 반 동안 협상이 표류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46일 만에 속전속결로 합의가 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범기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한미협상단의 대면 협상 사흘 만에 합의가 나왔습니다.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표현에 걸맞는 속도전이었습니다. 2019년에 1조 389억 원에서 첫 해 최대 13%를 인상하고 이후 협정 적용 기간 동안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올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의 액수도 액수지만
돈 문제로 동맹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매듭지어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은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했고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협정 정식 서명은 오는 17, 18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때가 한미 연합훈련 마무리 시점이기도 해서 한미 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동맹 복원을 확인하면서 다른 차원의 동맹의 책임과 역할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도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중국 견제와 이를 위한 아태 지역 동맹 복원이 미국 정책에서 상당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주로 심야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로를 호소하며 최근 가족여행까지 취소했다는데요. 유족과 대책위 측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그제 이곳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바닥에 포대기를 반쯤 접은 상태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 쿠팡에 입사한 이 씨는 최근 첫 휴가를 썼는데 피로를 호소하며 가족여행까지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이 씨의 근무 시간은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이 씨는 이 같은 심야 새벽 배송이 힘들다는 말을 가족에게 자주 해왔습니다. 특히 계약직이던 이 씨가 고강도 야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무급 휴식 시간에도 일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혼자 쉬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것이고 정규직 전환 등이 불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 시간에 우리 쿠팡 친구 대부분은 무급으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통장에 매달 찍힌 금액은 280여만 원. 대책위 측은 심야 노동 할증도 제대로 붙지 않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심각한 노동 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던 이 씨의 1차 부검 소견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 측은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을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죽음의 배송을 강요한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쿠팡 측은 이 씨가 지난 12주간 주당 평균 4일 동안 40시간을 일했다며 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산재 사고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인 새 기준안을 예고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의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주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5년 내 재범을 저지르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경우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새로 적용될 징역형 양형 기준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그것조차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벌금형 양형 관행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실제 KBS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1000여 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21명, 평균 형량은 9.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절반가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평균 벌금액은 458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처벌이 기존의 판례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윤 앞에 야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현 사회를 바꾸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9일 새 기준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오늘 3월 8일은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남녀 일자리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여성 임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16년 동안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희 씨. 학교는 개학했지만 방과 후 교실은 벌써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예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는 곳이 많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사라진 교육 서비스업 일자리는 모두 8만 6천 개. 이 가운데 6만 7천 개가 여성 일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이 임시직입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 여성 임시직이 먼저 해고됐다는 뜻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이 뭔가 이렇게 가장이라든지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비정규직도 여성들한테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13만 7천 명으로 남성 8만 2천 명보다 1.7배나 많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대면 서비스업에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여성 고용 대책은 단기 일자리를 더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저임금과 단기간 일자리 등 불안정 고용의 형태로 채워져 있다. 이 정부가 여성들의 노동을 또다시 분절되고 불안정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그 속에서 여성 임시직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KBS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누가 적임자인지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네.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번 선거는 서울의 미래 100년 좌표를 찍는 선거입니다. 서울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지난해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저력, 또 서울의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매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을 캐치플레이즈로 해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그러면서 굉장히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근데 사실 당선되셔도 1년밖에 임기가 안 돼요, 사실상. 네. 이번 선거는 5년 임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럼 이 질문이 약간 무색해지기도 하는데 공약 중에 그럼 최우선 순위 뭘까요?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종식입니다.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력을 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저는 소상공인 무이자 화끈 대출 5천만 원 대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20대 청년들에게는 청년 출발 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 종식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요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히 LH 직원들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한 공급이 화두가 됐는데 그럼 서울시청 관련 부서나 SH 그러니까 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들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공직을 이용한 내부 정보 또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단호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물론 아주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저는 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또 향후에 자치경찰을 투입을 해서 이 내부 정보나 공직을 이용해서 부당한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리고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기 세력이 발 못 붙이는 서울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수직 정원을 공약으로 네. 내세우셨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저희가 이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타 후보 측에서는 SF 영화 같다, 뭐 개념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요. 뭡니까 이게? 수직 정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도시의 숲을 만드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네. 것인데요. 이미 선진 도시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밀라노의 그 유명한 포레스트 빌딩인데 네.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파리시가 발주한 앞으로 파리의 기존의 건물을 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빌딩을 만들어 파리를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면서 도로 중심의 그 도시가 돼서 네.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도시는 코로나 이후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생태도시, 상쾌한 도시, 건강한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직 정원에 대한 계획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는 아직 그 단일화 합의가 안 됐는데 토론은 3번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실 겁니까? 저는 오늘 네. 그동안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당의 결정을 기다렸고 당에서 이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에 김진애 후보님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 네. 이 단일화 문제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럼 보궐선거 일단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후보님은 오늘 피해 여성께 진심 어린 사과를 대표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입장을 분명히 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사과를 그렇지 하신 않습니다. 이유가 제가 있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네. 몇 차례 사과를 했고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또 사과를 드린 이유는 오늘이 또 여성의 여성의 날이기 날이죠. 때문에 피해 여성분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있어서 또 특별히 따로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데 단일화가 되면 누가 더 껄끄러운 후보인가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후보님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느 후보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저와의 가장 큰 차별화는 뭐냐면 두 후보님은 서울을 이용하는 후보입니다. 다른 일을 하시겠다고 하다가 서울시장에 갑자기 두 분 다 출마하신 분들이고요. 네. 저는 서울의 모든 것을 몰입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국회 법사위원장 하셨습니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도 잘 아시잖아요. 네. 지난주 윤 전 총장이 사퇴한 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이번 재보궐선거에. 저는 이 문제는 서울시장과는 크게 긴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절제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앞으로의 그 정치 행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 속보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오늘도 유혈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친 군 특수부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콕으로 갑니다. 김원장 특파원, 시위대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있다고요? 네, 미얀마 남성들은 여성의 치마가 걸린 빨랫줄 아래를 지나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성 시위대가 타메인이라는 전통 치마를 시위 현장 곳곳에 높이 걸어서 경찰이 아래로 지나가는 진입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겁니다. 이런 악습을 뛰어넘는 건 물론이고 이번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젊은 여성들의 시위 참여입니다. 시위대 제일 앞줄을 여성들이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투표를 통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걸 봤고 지난 5년 동안 민주주의도 경험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도 매우 익숙합니다. 물론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사망한 미야테 카인도 또 다 잘 될 거야 라고 옷을 입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청에 숨진 마재신도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최소 3명이 숨졌다고요.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북부 미치나에서 2명, 또 피아퐁에서 1명이 경찰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군인이 시민을 폭행하는 영상은 정말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무섭게 때리니까 주변에 보고 있던 경찰이 군인을 말립니다. 양곤 시내에서 달아나는 오토바이 시위대를 군용 트럭이 밀고 가버리는 그런 끔찍한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특수부대가 도심 진압 작전에 투입된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만달레이 시위 진압 때 33여단 군인들이 투입됐다는 건데 이 부대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투입된 그 부대입니다. 또 지난 2007년 이른바 사프란 항쟁 때 잔인하게 시민들을 진압했던 77여단이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프란 민주항쟁 때 미얀마 시민 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 안에 있는 문묘 동산문 지붕이 부서졌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위해서 크레인으로 사다리차를 들어올려 문묘 내부로 옮기려던 중에 떨어뜨린 건데요. 문묘는 공자 등 유교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보물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기와 지붕 위에 사다리차가 위태롭게 누워 있습니다. 크레인이 사다리차를 들어올리자 깨진 기와들이 드러납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기와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안에 있는 성균관에서 사다리차가 문묘의 동산문 지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붕 30제곱미터가량이 훼손됐습니다. 사고는 성균관 대성전 마당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치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종로구청이 작업용 사다리차를 문묘 안으로 넣기 위해 크레인에 매달아 옮기던 중 크레인 줄이 끊어진 겁니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저 차를 이 건물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고정 바가 끊어지면서 떨어졌다고. 문묘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현들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보물 제141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동산문은 동쪽에 있는 세계의 문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임금이 찾아오는 것은 종묘, 사직단, 금능관, 왕릉이잖아요. 임금이 오실 때 우리가 개방하는 문이 동산문이에요. 그만큼 여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지붕 가설 작업을 진행하고 문화재 전문가 등과 복구 작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당국과 경찰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